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차이는 뭐냐면 디즈니의 탕류가 재밌으면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달에 해지 계속 가입을 해놓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볼 거 없어도 넷플릭스는 유지해요. 좋은 타이틀들이 넷플릭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디즈니는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이거 안 바뀌어요? 누가 들어오고 온다고 해도 이거 안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작가 서보경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동북아 마케팅 전략 헤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내부의 경영진들이 볼 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1등이에요. 물론 헐리우드 컨텐츠랑 미국의 제작 환경들이 전체 비즈니스에서 60% 70%를 차지할 수 있겠죠. 다만 미국 드라마 한 개 만드는데 1,000억에서 2, 3천억씩 듭니다. 한국 드라마들 최근에 많이 제작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들어봐야 20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퀄리티 자체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만큼 퀄리티가 좋아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넷플릭스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타이틀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한 자본 대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고퀄리티 타이틀을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넷플릭스 포함한 다른 HBO나 디즈니나 이런 전반적인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봤을 때 한국 시장은 굉장히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여기서 돈 벌고 싶어하는 굉장히 훌륭한 금광 같은 시장인 거죠. 지금은 한국이 당연히 아시아 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K 컨텐츠, K 드라마가 하나의 장르로 잡혀 있어요. 이제 한국 컨텐츠가 저는 미국, 영국 수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비중을 줄인다는 저는 절반은 예스고 절반은 노인 것 같아요. 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이 만드는 정도 수준의 제작비와 퀄리티까지 포함해서 역량이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중국이 갭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더 잘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작 환경들이 좀 비싸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죠. 감자탕 7,000원 하던 게 12,000원이 됐잖아요. 배우들의 몸값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작비가 과거에는 100억, 2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타이틀이었는데 이제는 막 500억짜리들이 막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쌓여있는 짬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랑 다르게 9 to 6로 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과물 지향 중심, 투덜투덜 되면서도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오죠. 주어진 제작비 환경 하에서 제한된 환경 안에서 최고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한국형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VC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작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없어요. 예산 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개, 몇천 개의 타이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이랑 소통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당신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디즈니, HBO 같은 회사들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자본력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듭니다. 매일매일 바꿔야 될 거 바꾸고 지난주에 안 좋았으면 다음 주에 또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작자들은 창작자들대로 넷플릭스랑 일하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타이틀들이 계속 넷플릭스에 먼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펼쳐진다. 두 번째, 경제성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테크 산업인 것 같지만 판권, IP를 파는 사업이잖아요. Bigger the better. 크면 클수록 고객이 많아지고 고객 수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좋은 타이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지죠. 컨텐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선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선순환 고리를 누군가 깨려고 들어오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근무하던 당시 2019년에 디즈니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차이는 뭐냐면 디즈니는 100년의 전통의 강호예요. 자유와 책임으로 쫙 뿌려놓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도입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 디즈니는 넷플릭스 대비 여러 개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TT가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영화 사업이 제일 크고 테마파크 사업도 있고 굿즈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신규 사업에 몰빵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먼저 선점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 볼 거 없어도 넷플릭스는 유지해요. 프라이머리 OTT 채널이라고 되는 거고 세컨더리 OTT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가입을 해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지핑, 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즈니의 탕류가 재밌으면 들어갔다가 다 보고 나면 그 다음 달에 해지. 티빙의 환승연애가 새로 이번에 나왔다 그러면 환승연애 보러 갔다가 그 다음 달에 해지. 그래서 1 플러스 알파로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 주실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5년, 10년, 2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물론 모르는 얘기지만 저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하나만 골라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거 안 바뀌어요. 이미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수준의 유료 가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한 100조 쓸게 들어와 이런 게 아닌 이상 누가 들어오고 온다고 해도 이게 흔들릴
흔들릴 거냐라고 보면 안 흔들려요. 정말 중요한 넷플릭스만의 마케팅 특징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마케팅은 컨텐츠보다 재밌어야 돼 라는 마케터들만의 곤조가 있어요. 그걸 컨버세이션 마케팅이라고 미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광고를 위한 광고가 아니에요.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재밌는 걸 만들어서 찾아오게 만들어라.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었던 15초 1분짜리 티저, 트레일러 이런 거를 잘 만들고 배너 광고를 하고 그런 거에 너무 목매지 말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넷플릭스 코리아 채널을 지식인사이드처럼 팔로우를 하고 거기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듯이 50만짜리 조회수가 2개 나오더라도 50만이 그 안에서 보는 타이틀이 있고 그 50만이 스냅샷이 계속 복사가 돼서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 계속 컨텐츠가 자체적으로 트래블하는 포스트들이 있잖아요. 후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시계가 좋은 시계야 사세요가 아니고 이 시계와 관련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주자가 결국은 넷플릭스의 컨버세이션 마케팅의 축입니다. 이를테면 승리호 캠페인 기억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용산 아이파크의 주차장을 한층 빌려서 우주선을 타고 가듯이 하는 체험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걸 보고 홍보의 관점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넷플릭스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류 콘텐츠들이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글로벌 관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빠르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1990년대로 돌아가 보면 드라마라는 게 그냥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함께 보는 그런 산업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광고 수입이 드라마의 제작비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매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편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들이 19금이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12금, 15금 정도 수준이었고, 장르에도 좀 한계가 있었죠. 재벌이 나온다거나 로맨스라거나 이런 장르로 조금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찾아와요. 가을동화, 겨울연가, 그리고 허준, 대장금 같은 작품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중동에서 갑자기 터지고 일본에서 갑자기 연사마, 변사마가 터지고 하면서 당시의 제작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송 편성을 통해서 광고 수익만 얻었는데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드라마뿐 아니라 K-팝이나 게임에도 같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에서 몇 조 단위의 돈을 벌고 있고, 2000년대 중후반에 원더걸스하고 소녀시대가 노바디를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범 K 엔터테인먼트 생태계가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어떻게 잘 팔리게 만들지, 내수 산업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항상 일본이나 중국 혹은 동남아 같은 마켓에서 어떻게 돈 벌어올지를 열심히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의 범 엔터테인먼트 제작 환경들이 더 글로벌 팬들을 타겟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일본의 후지TV, 중국 내수 TV들 같은 경우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작 역량이 조금씩 처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국이 혼자 치고 나가는 사이에 2010년대 엄청나게 큰 히트를 치면서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작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 부산행,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공교롭게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OTT라는 이 산업 자체가 갑자기 빠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는 컨텐츠로서의 K-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연령. 두 번째, 그로 인한 장르가 바뀝니다. 첫 번째, 연령. 이제는 TV 안에서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내 손바닥으로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굳이 10대들 혹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 19금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와요. 연령의 한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2015년, 2010년 이럴 때 대한민국에 19금 드라마가 어딨어요? 없죠. 근데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예를 들면 왕좌의 게임, 브레이킹 배드, 나르코스 전부 다 19금들이죠. 두 번째, 장르 측면의 다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2019년, 20년 이때가 굉장히 K-드라마에서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재벌,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었는데 미국에서 잘 되는 드라마들, 수사물, 의학, 범죄, 굉장히 장르가 다변화돼 있죠. 한류 드라마가 서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타이틀을 얘기하자면 대부분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시죠. 사실은 포문을 연 첫 타이틀은 킹덤이에요. 킹덤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극인데 미국에서 잘 됐어요. 두 번째, 19금 좀비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몇 단계에 걸쳐서 한국의 제작 역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자막이랑 더빙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타이틀 그냥 자막 달고 다 나가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헐리우드 타이틀이 다 자막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캐대언을 자막 달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막을 보면서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 절반이 채 안 돼요. 어차피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제3세계 컨텐츠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문맹률도 높고 다인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막을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더빙까지 만나게 되면서 한국의 훌륭한 해외에 어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것들이 OTT와 글로벌 자본력을 만나면서 연령의 한계를 깨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의 다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했지 실제로 작품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류 콘텐츠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혹은 지금이 피크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라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고성과자들 모아놓고 성과 중심형으로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세요. 그 표준에 맞추지 못하면 이별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휴가를 어떻게 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휴가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우리는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휴가 이런 것들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피해가 되거나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하루도 못 썼어요. 2019년에 입사해서 2021년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옆에 천재 같은 사람들 대비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늘 들다 보니까 휴가를 쓴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항상 주말에도 노트북 싸들고 다니면서 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한 5%에서 10% 정도는 조직의 운영 방침에 구멍이 보이거나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악용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하게 비싼 와인을 사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비싼 호텔을 잡아서 여행을 목적으로 쓰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재밌는 점은 아무리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더라도 회사의 문화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예 없이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봐요. 혹시 조직 변경이 있진 않았을까? 그동안에 좀 잘못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지친다라는 생각이 매일 아침마다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연봉 최대한 많이 줄게. 목표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약간 야구 선수들 같잖아요. 야구할 때 우리가 오늘은 5대2로 이길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칠 수 있는 한 타율 최대한 올리고 오늘 경기에서 10점이든 20점이든 내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워라벨의 개념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11시까지 일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회사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천히 일하자 주의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서부나 라틴 아메리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업무 강도가 덜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사업의 영역에 맞춰서 정의가 됐던 것 같고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정해진 답은 아예 없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퇴사를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케이스인데 제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도 한국 오피스가 충분히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처럼 고비용의 경영 컨설턴트보다는 오히려 조금 젊은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었고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완전히 베스트 옵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해요. What's best for Netflix? 넷플릭스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넷플릭스의 최선인가? 제 보스들도 그렇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항상 채용과 퇴사를 고려를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관점, 문화의 관점, 조직의 관점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지인가를 지속적으로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360도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열심히 공 던졌다고 내가 이제 2군 정도 수준의 실력이 됐는데 그동안 있었던 관계 때문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업계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서 퇴직금 넉넉하게 받고 또 더 좋은 기회 찾아서 나가세요. 그래서 독특한 퇴사 문화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매일매일이 그런 조직 변경과 인사이동과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스트레스 혹은 텐션이 좀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치료하는 회사예요. 돈 많이 줄게 열심히 일해 대신에 언제 잘릴지 몰라 요건데 그래도 복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두 번째 밥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육아휴직 기본봉에 인센티브를 얹어서 그냥 한 번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100% 육아휴직 12개월을 줍니다.
이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국 회사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 갈 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 있는 동안에는 딱 그거에 맞는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을 뽑아서 그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회사가. 국내 기업들에서 육아휴직 남자, 여자 다 가라고 하는데 눈치 보게 만들어요. 혹은 구조적으로 이 사람이 나간 거를 일거리를 나눠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3개월, 4개월 정도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이 일감이 2배가 돼버리면 동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애 안 낳고 그냥 회사나 다니지 이렇게 되는 건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자 눈치 보지 말고 가. 우리가 프리랜서 통해서 최대한 네가 했던 일들 좀 백업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야 너네 절대 눈치 주지 말고 프리랜서 뽑아서 줄 테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부담할게. 윗분들이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가 이미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밥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구내식당 중에 제 마음속에 1등은 넷플릭스 코리아입니다. 외국계 회사 구내식당들은 외국 식단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미트볼, 스테이크, 파스타. 우리 같은 아저씨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분들 다 제육볶음, 갈비찜, 갈비탕,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성이 좀 달라요. 넷플릭스는 한 80% 정도가 한식 뷔페 같은 거예요. 메인 메뉴 1티어 메뉴라고 하죠. 1티어 스트라이커 메뉴들이 한 3개 정도 돼 있는데 여기서의 시사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문화 자체가 로컬 뉘앙스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밥과 반찬에까지 로컬 문화를 존중하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회사의 글로벌 방침 측면에서는 되게 존중스러운 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넷플릭스를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자율성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단언컨대 그 자율에는 4배, 5배 높은 책임이 붙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와 자율적이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목표도 없고 너무 좋아 보여지만 내부에 있었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100m 달리기로 마라톤을 하듯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결제받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은 이게 너무 일반적인데 결제 구조가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만 사실은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번 작품은 김 PD 당신이 책임지고 해 라고 하면 김 PD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제가 없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200억, 300억짜리 작품을 했어요.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100개 중에 2~3개가 잘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중박일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한두 개 잘 안 됐다라고 당장 내보내고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빠르게 이별을 고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문화권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이런 서구권만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최대한 많이 주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도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 맞게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넷플릭스처럼 기본봉에다가 인센티브 얹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적용 거짓말이에요. 대신에 조직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조직들의 경우에는 성과와 보상과 책임 이 삼각형을 가지고 성과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 지점장님들, 증권회사의 트레이더들, 제약사의 영업사원들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금보다 2배, 3배를 가져오시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반면에 그게 아닌 조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꼼꼼하게 실수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고객의 불만을 잘 처리해내거나 그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더 중요한 조직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조직들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초고성과 조직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만큼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상방이 완전히 열려있는 구조를 만든다. 대표이사보다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사람이 일 좀 잘한다고 해서 임원이나 대표이사보다 연봉 많이 받아가 받아들여지기 쉽진 않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천천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거 한국에 안 맞는 방법이니까 안 할 거냐. 이런 초고성과 일하는 조직을 중국에 있는 경쟁사 혹은 동남아 인도에 있는 경쟁사들이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먼저 도입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호러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에 이런 거 잘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스, 메리츠, 쿠팡 이런 회사들이에요. 5년, 6년 전에는 좀 작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업계 선도가 됐죠. 그 회사들의 경쟁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년, 30년씩 된 업계 전통의 강호들이에요. 이거 그냥 에이 먼 나라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화와 기업 환경에 맞게 잘 커스터마이즈해서 도입을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류는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해외의 좋은 작품들을 퀄리티 있게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잘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K-POP 이런 사업들이 우리의 후배 세대들 10대, 20대들이 범 K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네.